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피해자라는 제목의 소설이고요. 저자는 마동주, 출판사는 닥터지킬입니다. 요즘 강력 범죄 뉴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수위의 사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뉴스를 장식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건들이 성폭력,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고 끝에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굉장히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딸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도 더 깊은 분노를 느끼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성폭력으로 희생된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또 성범죄로 희생된 딸의 아버지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 피해자는 바로 그렇게 아내와 딸을 떠나보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자로 인해서 고등학생 딸과 아내를 잃게 된 한 남자 K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과연 자신의 딸과 아내를 잃은 이 남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성폭력으로 직접 자신의 딸이나 아내 혹은 어머니를 잃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끊게 되는 경우에 과연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평범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 K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고 더 억울한 것은 그 가해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공정하게 받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사실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라는 점만으로도 정상 참작이 됩니다. 심신미약, 증거불충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은 의외로 굉장히 다양하고 또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억울하게도 화가 나게도 정말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증언도 할 수 없고 또 고통을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은 싸움은 고스란히 남은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이 싸움은 가족을 잃은 고통만큼이나 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법이 흔쾌하게 피해자의 편에 서주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이제 이런 결심을 하는 주인공 K의 독백을 잠깐 발췌해서 읽어봐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담배를 피우는 내내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44년을 살아오는 동안 허파로 숨을 쉬는 생명은 쥐새끼 한 마리도 죽여본 적이 없었다. 그런 자신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잔인함과 배짱을 가졌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런데 이런 지루한 싸움 끝에 가해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사건이 종결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집행유예라는 게 그렇죠. 징역 3년, 근데 집행유예. 다시 이런 짓 지으면 그때 같이 처벌할 거야 라니까 사실은 용서받은 거죠. 유예가 된 거죠. 집행이. 남은 가해자의 가족은 과연 여기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법이 더 이상 목숨을 잃은 나의 가족들을 위해 복수해 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희생당한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내의 남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자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대단히 커다란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소하게 딸과 아내와 살아가던 한 소시민 가장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아마 주인공 K의 입장에 공감하고 몰입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처단하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개인이 스스로 징벌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역시 그 부분을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짧게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는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밝아진 액정 화면 위에서 서로 팔짱을 낀 채 나란히 서 있는 아이와 아내가 활짝 웃고 있었다. 아빠, 다녀올게. 그는 두 모녀에게 속삭였다. 휴대폰을 소파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후 또 다른 휴대폰과 차키 그리고 살해 도구가 담긴 웨이스트백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설 피해자에서는 성범죄라든지 재벌 후계자와 연예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 연예기획사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성폭행 이런 묵직한 범죄들이 다뤄지고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소설 속의 설정임에도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요즘에 우리나라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주제들이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데도 전혀 어색하거나 이질감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건 현장을 수사하는 형사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작가분이 이 소설을 쓰면서 방대한 양의 조사를 진행하고 준비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런 디테일한 묘사 때문에 허구의 이야기인 소설이 아니라 마치 현실에서 벌어진 일을 함께 조사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배경이나 설정도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 친근합니다. 실제 실명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소설의 주인공인 K와 그의 친구 한종욱 기자 그리고 사건을 수사하는 이경민 형사 이렇게 주요 등장인물들도 그 캐릭터 설정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더 친근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 소설 중에 제가 한 구절을 또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출근길 라디오 뉴스도 성범죄자 연쇄 살인사건에 관한 보도로 뜨거웠다. 그녀는 각 채널의 주파수가 저장된 카 오디오의 단축 버튼을 차례로 눌러보았다. KBS, MBC, SBS, 그리고 YTN까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연쇄살인이 안 그래도 호들갑을 떨기에 좋은 소재인데 희생자가 모두 성범죄자라는 사실은 불타는 소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송사 이름도 다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졌고요. 이 소설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징벌적인 법이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소설적으로 문학적으로도 또 충분히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형사물이나 탐정물이 그러하듯이 전혀 범인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모이고 모인 작은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어느 순간에 범인을 지목하는 그 형사물 특유의 그런 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범인이나 또 그 범인을 추적하는 형사도 어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거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트릭을 사용하는 그런 비현실적 인물이 아니다 라는 점이 저는 오히려 더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런 류의 이제 미스터리물의 거장으로 꼽히는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에 종종 등장하는 것처럼 천재적 트릭과 반전, 약간 히어로물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그 나름의 특징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소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라 훨씬 더 몰입이 되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제 표현인데 한국형으로 재탄생한 K 형사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재미의 측면과 의미의 측면을 모두 갖춘 소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피해자, 마동주 지음, 닥터 지킬. 1부 시그니처. 창밖은 어두웠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길고양이의 앙칼진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마지막 남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미 11개비를 연달아 피운 탓에 혓바닥이 저렸고 목구멍은 쓰렸다. 그럼에도 그는 연신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뿜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담배를 피우는 내내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44년을 살아오는 동안 허파로 숨을 쉬는 생명은 쥐새끼 한 마리도 죽여본 적이 없었다. 그런 자신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잔인함과 배짱을 가졌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지난 여러 달 동안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막상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때가 2~3시간 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집에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그가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건 지난해 12월 25일이었다. 사람들이 구세주의 탄생에 들떠있던 그날, 그는 하나뿐인 딸아이와 아내의 영혼을 하늘 높은 곳으로 떠나보냈다. 그날 오전 그는 조문객 20여 명과 함께 인천 연안부두 선착장에서 장례 선박을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그리고 아이와 아내의 유골을 차례로 차가운 바다에 뿌렸다. 검푸른 하늘에서 비와 눈이 섞여 떨어졌고 아이의 뼈가루가 눈과 함께 바닷속으로 녹아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의 친구들이 흐느꼈다. 아이의 오랜 단짝 친구인 수진과 미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는 극단적인 슬픔을 느꼈으나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는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발이 나던 날에는 종일 정신이 몽롱하여 지금의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장례를 마친 후 그는 홀로 빈집에 돌아왔다. 사나흘 난방을 하지 않은 탓에 집은 한기로 가득했다. 집안에 들어서자 슬픔과 피로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의 몸은 무너져 내렸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그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누웠다. 그리고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 때문에 그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소음은 이내 사라졌다. 사이렌 소리를 꿈속에서 들은 건지 실제로 들은 건지
구분하지 못했다. 깊은 밤 산속의 암자처럼 집안은 고요했고 희미한 달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어둡고 차가운 거실을 두리번거렸다. 아이와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와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입관할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이와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정말 나 혼자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든 순간 그는 머리를 움켜잡고 흔들며 쥐어뜯었다. 뜨거운 눈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평화롭던 내 가족을 지옥으로 내몰았다. 죽음으로써 대가품을 해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아빠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도리다. 당연히 죽여야 한다. 그는 이런 말들을 중얼거리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아이와 아내의 사무제를 지낸 후 그는 칩거하며 폐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하루 종일 잠을 잤고 술을 마셨고 또 잠을 잤다. 빨간 쇳물처럼 뜨겁던 복수의 감정은 검게 식어버린 듯했다. 아이와 아내를 따라 세상을 등지고 싶은 생각이 숱하게 들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 오래가진 않았다. 집안에 틀어박힌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이와 아내는 아빠가 그리고 남편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살아가기를 바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망가져가는 몸과 정신을 추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살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 가까운 공립도서관과 인터넷에서 범죄 사례와 경찰의 수사 기법에 관한 책, 논문, 기사 등을 찾아 공부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저항할 틈을 주지 말고 일시에 제압해야 한다. 출혈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 지문과 DNA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CCTV 추적과 통신 추적을 피해야 한다 등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살해 원칙을 정했다. 그리고 살해 후 경찰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갈 방법에 관해 연구했다. 강한 몸을 만드는데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근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고 매일 4km를 조깅했다. 담당 트레이너의 지시에 잘 따랐고 스스로 식단을 짜서 챙겨 먹었으며 술과 담배를 줄였다. 몸에서 군살과 뱃살이 하루하루 눈에 띄게 빠져나갔다. 75kg이던 체중은 운동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자 62kg으로 줄었다. 키 172cm의 골격에 마른 근육이 단단히 붙은 모습은 마치 경량급 권투선수 같았다. 그즈음 그는 마음먹은 일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첫 번째 살인 타깃으로 비교적 쉬운 자를 택했다.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를 가진 66세의 독거 노인이었다. 힘없고 가난한 늙은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는 우선 성공적인 살인 경험이 필요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제대로 끼울 수 있는 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냥감으로 약한 자를 고른 건 당연한 결정이었다. 오늘 밤 그 노인을 죽일 작정이었다. 그는 필터까지 다 들어간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껐다. 거실 벽시계의 바늘이 밤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밝아진 액정 화면 위에서 서로 팔짱을 낀 채 나란히 서 있는 아이와 아내가 활짝 웃고 있었다. 아빠 다녀올게. 그는 두 모녀에게 속삭였다. 휴대폰을 소파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후 또 다른 휴대폰과 차키 그리고 살해 도구가 담긴 웨이스트백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약 1시간 후 그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 근처에 도착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다세대 주택은 공용 창고로 사용되는 지하층과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지상 3층으로 구성된 한 동짜리 건물이었다. 불 켜진 집이 예닐곱 보였다. 타겟의 집인 208호의 불은 꺼져 있었다. 그는 다세대 주택의 진입로에서 멀지 않은 폐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시간을 확인했다. 밤 10시 50분을 막 지나고 있었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웨이스트백을 허리에 감암했다. 전신주에 매달린 가로등이 주변을 적당히 밝혔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도 차도 거의 없었다. 밀가루를 한 주먹 씹은 듯 입안이 바짝 말랐다. 그는 시간을 또 확인했다. 정적과 긴장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잠복한 지 겨우 10분 정도 지났을 뿐이었으나 1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 문득 타깃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게 꿈이라면, 그저 지독한 악몽일 뿐이라면. 지난 44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자신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죽이려고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잡념을 떨쳐버리려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때 멀리서 타깃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가슴이 한두 번 크게 요동치더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타깃이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져 올수록 그의 심장 박동도 한 박자씩 빨라졌다.